군대를 갔다가 피범벅이 된 이등병 조카를 본 고모, 그녀의 정체는 대한민국 육군 별 2개 소장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단장을 집합시킨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화천. 대한민국에서 겨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머무는 땅. 지도 위에서만 보던 그곳에 강지혁 이병이 발을 디뎠다.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고 제7보병사단 별칭 칠성부대라는 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였다. 가슴에 붙은 강지혁이라는 이름표와 어깨의 작대기 하나가 그가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한 신병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지혁을 맞이한 것은 뼈를 애는 듯한 화천의 칼바람이었다. 입에서 나오는 숨이 순식간에 하얀 서리가 되어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가 배속된 곳은 최전방 경계를 담당하는 독수리연대 소속의 한 중대였다. 생활관 건물은 생각보다 신식이었지만 그 안을 채운 공기는 건물 외벽의 시멘트보다 차가웠다. 신병 왔습니다. 인솔 간부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생활관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호기심 어린 눈, 무관심한 눈, 그리고 벌써부터 귀찮다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들. 지혁은 관물대를 배정받고 뻣뻣하게 굳은 채로 자신의 짐을 풀었다. 그의 바로 맞은편 관물대의 주인이 이 생활관의 실세처럼 보였다. 어깨에는 병장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고 이름표에는 마동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도 발견한 듯 입꼬리를 올렸다. 야 신병. 이병 강지혁. 지혁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관등 성명을 댔다. 목소리 봐라. 밥은 먹고 다니냐? 너 아버지는 뭐 하시냐? 아버지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마동철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그는 몸을 완전히 일으켰다. 그럼 엄마는? 어머니는 작은 식당 하십니다. 아, 그래. 고모나 이모는? 뭐 높은 사람 없어? 고모 한 분 계십니다. 그냥 회사 다니시는 걸로 압니다. 지혁의 대답에 마동철은 흥미를 잃었다는 듯 픽 웃으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재미없네. 야, 백승호. 저놈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알려줘라. 특히 청소 똑바로 가르쳐. 내가 요즘 바닥광 때문에 눈이 아파. 알겠습니다. 마병장님. 백승호 상병이 다가와 지혁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손길에는 어떤 따뜻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지혁은 자신이 앞으로 지낼 이곳이 화천의 날씨보다 더 혹독한 곳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날 밤 취침 소등 시간이 되었지만 지혁은 잠들 수 없었다. 낯선 천장, 낯선 공기, 그리고 맞은편 침상에서 들려오는 마동철 병장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어머니와 고모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지역의 군 생활은 처음 며칠간은 위태로운 평온함을 유지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마동철 병장이 전투복을 다림질해 오라고 시켰다. 지혁은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 각을 잡았지만 미세하게 주름 하나가 잘못 잡혔다. 야, 강지혁. 마동철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이게 다림질이냐? 지금 나랑 장난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됐어. 따라와. 마동철 병장이 향한 곳은 생활관 건물의 가장 구석, 인적이 드문 지하 보일러실이었다. 그곳은 온갖 낡은 집기류와 먼지가 가득했고 희미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의 뒤를 따라 백승호 상병과 조기범 상병이 입구를 막아서듯 따라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 완전한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다. 불 켜. 백승호 상병이 비상등 스위치를 올렸다. 붉고 희미한 조명 아래 마동철의 얼굴이 악마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신병. 군대가 내 속굽 장난하는 곳처럼 보여? 마동철은 말과 동시에 지역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보일러실의 철제벽에 부딪혀 서늘하게 울렸다. 지역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죄송합니다. 죄송? 뭐가 죄송한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림질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뿐일까? 마동철은 구석에 세워져 있던 손때 묻은 낡은 나무 빗자루 자루를 집어들었다. 내가 여기 와서 숨 쉬는 게 잘못이야. 내 그 재수 없는 표정이 잘못이라고.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마동철과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기분이 나쁠 때마다 혹은 단순히 심심하다는 이유로 지역을 보일러실로 끌고 갔다. 구타는 일상이었다. 그들은 지역을 발로 찼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빗자루 자루나 낡은 철제 선반 기둥으로 허벅지와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폭력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어느 날 저녁 중대 행정보급관인 표인규 상사가 순찰을 돌다 보일러실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마동철이 지역의 복부를 군홧발로 밟고 있는 순간이었다. 지역은 표 상사를 보고 구원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표 상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야, 마병장. 내일 아침에 대대장님 순시 있으신 거 알지? 얼굴은 때리지 마라. 티나면 나만 피곤해져. 그리고 여기 기름때 묻으니까 뒤처리 깔끔하게 하고. 표인규 상사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다시 닫아버렸다. 묵인이자 방조였고 사실상의 허락이었다. 지역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꺼져갔다. 신임 소대장인 하민준 소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침 점호 시간 멍투성이인 채로 간신히 서 있는 지역의 상태를 분명히 확인했다. 강이병. 얼굴이 왜 그런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넘어져? 어디서? 저 생활관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하민준 소위는 지역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에 담긴 공포와 절망을 읽지 못할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고참 병사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이제 막 임관한 그에게 부대 관리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다. 그래. 다음부터 조심하게. 의무실이라도 다녀오고. 하 소위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지역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간부도 장교도 그 누구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지역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원 수리를 작성했다. 중대 복도에 걸린 작은 건의함. 그는 모두가 잠든 심야에 일어나 보일러실에서의 폭행, 마동철, 백승호, 조기범의 이름, 그리고 표인규 상사의 묵인과 하민준 소위의 외면까지 모든 사실을 떨리는 손으로 눌렀었다. 살려주십시오. 그 마지막 한마디에 모든 절박함을 담아 편지를 함에 넣었다. 하지만 그 절박한 외침은 가장 먼저 악마의 손에 들어갔다. 소원 수리함의 열쇠를 관리하는 것은 다름 아닌 행정보급관 표인규 상사였다. 그는 편지들을 훑어보다가 유독 빼곡하게 적힌 지역의 편지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분에서 얼굴을 굳혔다. 그는 편지를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곧장 마동철 병장을 불렀다. 마병장, 너 요즘 뭐하고 다니냐?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을 텐데. 표 상사는 지역의 편지를 마동철의 가슴팍에 던지듯 내밀었다. 이거 봐라. 아주 소설을 써놨어. 내 이름 다 있네. 이거 중대장님이나 대대장님이 보셨으면 어쩔 뻔했어. 귀찮게 하지 말고 입단속 똑바로 시켜.
그날 밤 지혁은 다시 보일러실로 끌려갔다. 이번에는 마동철뿐만 아니라 백승호, 조기범의 눈에도 살기가 가득했다. 마동철은 지혁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자신이 쓴 소원수리 편지를 눈앞에 흔들었다. 이거 내가 썼냐? 감히 우리를 찔러? 소리내서 읽어. 내가 쓴 거 내 입으로 직접 읽어보라고. 지혁은 울음을 삼키며 자신이 쓴 고발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그가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동철의 군홧발이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지혁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이 손으로 쓴 거지. 마동철이 지혁의 오른손을 바닥에 펼치게 한 뒤 군홧발로 힘껏 짓밟았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감각이 전해졌다. 다시는 펜 같은 거 잡을 생각하지 마. 알았어? 지혁은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은 기적처럼 면회날이었다. 지혁은 거의 반강제로 끌려나와 면회실 의자에 앉혀졌다.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고 오른손은 붕대로 대충 감겨 있었지만 피가 배어나왔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 김선영 씨와 고모 강유진 씨가 들어섰다. 지혁아.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 김선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 얼굴이 이게 무슨 일이야? 지혁아, 왜 이래?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어젯밤에 계단에서 굴렀어. 정말이야. 지혁은 마동철이 시킨 대로 앵무새처럼 둘러댔다. 하지만 함께 온 고모 강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병원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울고 있는 김선영 씨를 잠시 진정시킨 뒤 지혁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지혁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려 멍 자국을 살폈다. 지혁아. 계단에서 굴은 상처가 아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건 주먹으로 맞은 자국이고 여긴 구둣발 같은 것에 짓밟힌 흔적이야. 손은 왜 이래? 그녀가 붕대를 풀려 하자 지혁이 기겁하며 손을 뒤로 뺐다. 바로 그때였다. 행정보급관 표인규 상사가 넉살 좋은 미소를 지으며 면회실로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강 이병 어머님, 고모님 오셨습니까? 우리 지혁이 아주 듬직합니다. 표 상사는 그렇게 말하며 지혁의 어깨를 툭 쳤다. 하필 어젯밤 집중적으로 맞았던 어깨였다. 지혁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다. 그리고 표 상사는 몸을 숙여 지혁과 고모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면회 끝나고 행보관실로 좀 와라. 어제 하던 상담 마저 해야지. 응. 그 순간 지혁의 고모 강유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표 상사를 한번 노려본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혁이 좀 잘 보고 계세요. 그녀는 면회실을 빠져나와 복도 끝, 인적이 없는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일반 휴대폰과는 전혀 다른 투박하고 견고한 검은색 위성 전화를 꺼냈다. 그녀의 정체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본부 감찰실장, 어깨에 별 2개를 단 강유진 소장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의 아들인 지혁을 친아들처럼 아껴왔던 그녀였다. 그녀는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2번 울렸다. 감찰실장입니다. 즉각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서 헌병 인력 3개 팀을 차출해 헬기로 이동한다. 목적지는 강원도 화천 7사단 독수리연대. 내가 위치 좌표 전송하겠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리고 7사단장 나병철 소장, 독수리 연대장 탁성준 준장.
두 사람 지금 당장 내 전화로 직접 전화하라고 해. 3분 준다. 3분 안에 전화 오지 않으면 보직 해임으로 알겠다. 전화를 끄는 강유진 소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화천의 겨울 바람보다 더 무서운 폭풍이 칠사단을 향해 몰려오기 시작했다. 면회실의 공기는 무겁게 얼어붙었다. 아들의 처참한 몰골에 어머니 김선영 씨는 숨죽여 울고 있었고 강지혁 이병은 고통과 공포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들 앞에 선 행정보급관 표인규 상사는 자신의 노골적인 협박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하며 역겨운 우월감에 젖어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고모라는 저 여자가 고작해야 본사에 민원이나 넣을 줄 아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단정했다. 그때 강유진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조카를 바라보는 따뜻한 고모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지휘관의 눈, 수라장을 헤쳐나온 전사의 눈빛이었다. 표 상사라고 했나?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면회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 표 상사가 거들먹거리며 대답하려는 순간 강유진의 정장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위성 전화기가 꺼내졌다. 군 관계자가 아니면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암호화된 군용 통신 장비였다. 표인규 상사의 눈이 본능적으로 커졌다. 평범한 회사원이 가질 물건이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 전화기가 요란한 비프음을 내며 울렸다. 일반적인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아니었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기계적인 경고음이었다. 강유진은 전화를 받아 귀에 대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표인규 상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병철 소장인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문이 아닌 확인이 담겨 있었다. 표 상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나병철 소장. 그것은 제7보병사단 7성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사단장의 이름이었다. 별 2개, 이 부대의 신과 같은 존재. 그런데 저 여자가 감히 사단장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었다. 나 강유진이요. 육군본부 감찰실장 소장 강유진. 표인규의 동공과 지진처럼 흔들렸다. 감찰실장. 소장. 별 2개. 그것도 야전 사단장이 아닌 전군을 감찰하는 육군본부의 핵심 실세.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타버리는 듯 했다. 지금 즉시 설명해. 내 조카가 아니 귀관의 부대 소속 강지혁 이병이 내 눈앞에 반쯤 죽은 상태로 앉아있다. 온몸이 구타 흔적이고 손가락뼈가 으스러진 것 같군. 그런데 귀관의 부사관이라는 자는 저기 저 표인규 상사라는 자는 면회 온 가족 앞에서 버젓이 피해 병사를 협박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나병철 사단장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병철 소장. 당신 그 어깨에 달린 별 2개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나? 지금 당장 그 잘난 연대장하고 같이 3분 안에 이 면회실로 튀어와. 3분이다. 3분 1초가 되는 순간 당신 군복 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쉴 틈도 없이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탁성준 준장인가? 이번에는 독수리 연대의 연대장 별 하나의 장군이었다. 연대장. 당신은 연대에서 병사들이 야전사부로 맞아 죽어나가도 모르고 있었나? 사단장에게 방금 통보했다. 2분 30초 남았군. 2분 30초 안에 사단장과 함께 여기 도착하지 못하면 당신의 그 별은 오늘부로 내가 회수한다. 이상. 강유진이 전화기를 탁 소리나게 덮었다. 면회실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어머니 김선영 씨도 울음을 멈추고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았다. 강지혁 이병은 고통도 잊은 채 자신의 고모를 멍하니 쳐다봤다. 표인규 상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고 고모님, 저기 실장님, 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장난으로. 입 다물어. 강유진의 한마디가 표 상사의 변명을 잘라냈다. 내 놈의 죄는 잠시 후에 물을 테니 거기 서서 내 놈의 지휘관들이 개처럼 달려오는 꼴이나 똑똑히 지켜봐. 그때였다. 멀리서부터 땅을 울리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두.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부대 상공으로 접근하는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였다. 그것은 사단장이 타고 다니는 지휘 헬기가 아니었다. 병력을 실어 나르는 수송 헬기 혹은 특수 임무 헬기의 묵직한 소리였다. 이윽고 부대 전체의 실제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실제 상황. 전 병력은 즉시 막사 내에서 대기하라. 반복한다. 실제 상황. 면회실 밖 복도에서 수많은 군합발 소리가 오갔다. 혼란 그 자체였다. 그리고 채 2분이 되기도 전에 면회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충성. 숨이 턱까지 차오른 2명의 장군이 문 입구에 서 있었다. 한 명은 어깨에 별 2개를 단 사단장 나병철 소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별 하나를 단 연대장 탁성준 준장이었다. 두 사람 모두 전투복 단추를 미처 다 잠그지 못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강유진을 발견하자마자 부러질 듯한 각도로 경례를 외쳤다. 사단장 소장 나병철, 연대장 준장 탁성준. 표인규 상사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자신의 부대에서 신으로 군림하던 사단장과 연대장이 저 여자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이 무슨. 나병철 사단장이 말을 때려 하자 강유진이 손을 들어 막았다. 경례는 나중에 받겠다. 나 소장. 저기 앉아있는 게 내 조카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오열하고 있는 분이 내 새언이다. 그리고 그녀는 주저앉은 표인규 상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자가 당신 부대의 행정보급관이다. 상황 파악이 좀 되나? 바로 그때 헬기 소리가 부대 연병장 바로 위에서 멈췄다. 곧이어 복도 끝에서 중무장한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전투복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라는 선명한 마크가 박혀 있었다. 검은색 방탄 헬멧과 방탄복을 입은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면회실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했다. 한 수사관이 강유진 앞에 서서 경례했다. 감찰실장님, 국방부 조사본부 제1광역수사대 현 시간부로 7사단 독수리연대 구중대 본부 건물 통제 완료했습니다. 강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얼어붙은 나병철 사단장과 탁성준 연대장을 노려보며 말했다. 두 사람, 지금부터 당신들 부대에서 벌어진 역겨운 참상을 직접 목격하게 될 거다. 내 뒤를 따라. 그녀는 아들 곁에서 넋이 나간 어머니 김선영 씨의 어깨를 잠시 쥐었다. 새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오늘부로 이 지옥 제가 다 불태워버릴 테니까. 강유진 소장은 면회실을 나섰다. 그녀의 뒤를 사단장 나병철 소장과 연대장 탁성준 준장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따랐다. 그 뒤를 중무장한 국방부 조사본부 헌병들이 에워쌌다. 복도를 지나던 모든 병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부대의 하늘과 같던 사단장과 연대장이 처음 보는 여군 장성에게 꼼짝도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은 그들에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표인규 상사는 이미 헌병 2명에게 양팔이 붙들려 죄수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살려주십시오, 실장님 오해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수사관 중 한 명이 그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강유진의 일행이 당도한 곳은 중대 본부 사무실이었다.
사이렌 소리에 어쩔 줄 모르고 있던 신임 소대장 하민준 소위가 이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일어섰다. 충성. 소대장 소위 하민준. 저 전방에 이상 없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사단장과 연대장, 그리고 처음 보는 육군 본부의 장성과 헌병들. 강유진이 하민준 소위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키는 하 소위보다 작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거대했다. 그대가 강지혁 이병의 소대장인가? 예. 그렇습니다. 하민준 소위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강 이병의 상처를 봤나? 그것은 어제 계단에서 굴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계단? 강유진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대의 눈에는 주먹으로 맞은 멍과 짓밟힌 상처가 계단에서 구른 상처로 보이나? 장교가, 그것도 부하를 지휘하는 소대장이라는 자가 그 기본적인 사실조차 분간하지 못한다는 건가? 하지만 병사가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이다. 강유진의 고함에 사무실의 유리창이 울렸다. 부하가 공포에 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지휘관의 첫 번째 임무다. 그런데 그대는 무얼 했나? 그저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눈을 감았겠지. 고참병들과의 마찰이 두려워서 일이 커지는 게 무서워서. 그대의 비겁함이 한 병사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었다. 하민준 소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조사본부 수사관. 저자도 당장 체포해. 직무유기 및 지휘관의 의무방기 혐의다. 장교의 자격, 아니 인간의 자격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하민준 소위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강유진은 그 모습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끌려가던 표인규 상사를 돌아보았다. 표 상사. 내 놈이 지혁이를 마지막으로 폭행한 장소가 어디지? 아니, 내 놈이 폭행을 묵인한 장소가 어디야? 표 상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덜덜 떨며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저기 지하. 보일러실입니다. 좋아. 모두 거기로 간다. 나 소장, 탁 준장. 두 사람도 똑똑히 봐. 당신들 부대의 민낯을. 일행은 눅눅하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 지하 보일러실 문 앞에 섰다. 문을 열자 역한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부는 희미한 비상등 하나의 의지에 겨우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웠다. 강유진은 수사관들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현장 감식 시작해. 조명 전부 끄고 루미놀 반응 검사 실시한다. 예.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보일러실의 모든 빛이 차단되고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나병철 사단장과 탁성준 연대장은 이런 음습한 곳에 처음 와본다는 듯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분무 시작. 수사관 한 명이 루미놀 용액이 담긴 분무기를 들고 벽과 바닥을 향해 분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옥도가 펼쳐졌다. 어둠 속에서 형광빛의 푸른색 액체가 점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점에 불과했던 것이 용액이 뿌려지는 족족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그것은 핏자국이었다. 벽, 바닥, 녹슨 파이프, 심지어 천장에 가까운 구석까지. 보일러실 내부는 온통 푸른 빛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한두 번의 폭행으로 생긴 흔적이 아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반복적이고 잔인한 폭력이 자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구석에 버려진 낡은 빗자루 자루에서도 선명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아! 어머니 김선영 씨가 그 광경을 보고 숨을 헐떡이며 뒤로 넘어갈 뻔한 것을 다른 수사관이 부축했다.
강지혁 이병은 자신이 당했던 고통의 흔적을 눈으로 확인하며 몸을 떨었다. 강유진 소장은 불타는 듯한 푸른빛을 배경으로 얼어붙은 두 장군을 돌아보았다. 나병철 소장, 탁성준 준장. 이게 당신들 부대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고 차가웠다. 이게 당신들이 매일 아침 국기에 경례하며 지키겠다고 맹세한 조국이다. 여기가 군대인가 아니면 인간 도살장인가. 저 푸른 빛이 내 조카가 그리고 이름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이 흘린 피다. 당신들은 이 피 위에 그 별을 달고 서 있었던 거야. 두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경악과 수치심 그리고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그 순간 다른 수사관 하나가 구석의 문서 파쇄기 앞에서 소리쳤다. 실장님, 이쪽입니다. 표인규 상사가 방금 파쇄하려던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수사관이 비닐봉지에 담아 올린 것은 갈갈이 찢겼지만 살려주십시오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강지혁의 마지막 소원수리 편지 조각이었다. 강유진은 그 증거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 이성이 아닌 순수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보일러실의 푸른 빛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처럼 일렁였다. 강유진 소장은 파쇄된 소원수리 조각을 든 채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생활관으로 이동한다. 폭행 가해자들을 직접 체포한다. 주범 마동철 병장, 공범 백승호 상병, 조기범 상병. 이 세 명이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자고 있든 밥을 먹고 있든 상관없다. 저항하면 사지를 꺾어서라도 이 자리로 끌고 와. 예, 알겠습니다. 중무장한 헌병들이 군홧발 소리를 내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 시각 구중대 생활관. 마동철 병장과 그 무리들은 태평하게 침상에 누워 떠들고 있었다. 부대 전체에 울린 비상벨과 헬기 소리를 그들은 그저 높은 사람이 방문에서 벌이는 보여주기식 훈련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야, 오늘 훈련 빡세게 하나보다. 헬기까지 뜨고. 사단장이라도 왔나? 백승호 상병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마동철은 코웃음을 쳤다. 사단장이 오든 군단장이 오든 우리랑 뭔 상관이야. 아, 그나저나 강지혁 그 자식 면회 가서 또 헛소리하는 거 아니냐? 표 상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불러야겠어. 손 다친 김에 발도 다치게 해줘야지. 그들이 역겨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순간 생활관 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전원 동결. 들어온 것은 그들의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아니었다. 검은색 헬멧과 방탄복으로 전신을 감싼 국방부 조사본부 헌병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고 그 총구는 정확히 마동철 일당을 향하고 있었다. 마동철 병장, 백승호 상병, 조기범 상병, 헌병의 고함에 세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뭡니까? 당신들 누굽니까? 마동철이 당황하며 일어나려 하자 헌병이 그의 가슴을 군홧발로 걷어차 다시 침상에 처박았다. 특수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3명 모두 체포한다. 저항 시 즉각 무력을 사용한다.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에 왕처럼 군림하던 세 사람이 사냥당하는 짐승처럼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헌병들은 그들의 손을 등 뒤로 꺾어 플라스틱 수갑을 채우고 잠옷 바람이든 속옷 바람이든 상관없이 거칠게 끌어냈다. 이거나 우리가 누군 줄 알고. 표 상사님. 마동철은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은 그를 질질 끌고 보일러실로 향했다. 잠시 후 3명의 짐승이 지옥의 문턱에 도착했다. 그들은 헌병들에게 떠밀려 어둡고 축축한 보일러실 바닥에 무릎 꿇려졌다. 그들 앞에는 사단장과 연대장이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고
한쪽에는 강지혁 이병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는 푸른 핏자국이 형광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동철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강지혁과 그 옆에 서 있는 강유진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강지혁 고모야? 당신이 꼰지른 거냐고. 이게 다 뭐 하는 쇼야. 군대에서 이 정도 가지고. 그는 아직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강유진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는 파쇄된 소원수리 조각이 담긴 비닐봉지를 그의 눈앞에 흔들었다. 이게 쇼로 보이나? 이게 내가 짓밟은 내 조카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싸늘하게 두 장군을 돌아보았다. 나병철 소장, 탁성준 준장. 이 자들이 당신 부대의 병사들이다.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나병철 사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전원군법에 회부하여 육군 교도소에 수감하고 최고형을 받도록. 아니. 강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저런 짐승들에게 군법은 사치다. 군 교도소는 너무 편안한 곳이야. 그녀는 마동철 일당을 내려다보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명한다. 저 3명은 이 시간부로 군인의 신분을 박탈한다.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오늘부로 전원 불명예 강제 전역 조치한다. 사단장과 연대장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군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이었다. 민간인 신분이 되는 즉시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민간검찰청으로 이첩한다. 군법이 아닌 사회법으로 특수폭행,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시켜. 저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니 군인권센터나 군관련법의 보호를 일절 받지 못할 것이다. 군복이라는 방패막이 없이 저 화천의 차가운 민간 교도소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죗값을 치르게 해. 그제야 마동철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졌다. 군대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자신이 저지른 짓이 살인미수라는 이름으로 사회법정에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진짜 지옥이었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마동철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는 강유진의 군화라도 붙잡으려 바닥을 기었다. 강유진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용서? 내 놈이 내 조카의 손을 군화발로 짓밟을 때 지혁이도 그렇게 빌었을 거다. 내 놈이 표 상사의 묵인 아래 이 보일러실에서 폭력을 즐기고 있을 때 피해자들은 똑같이 빌었겠지. 너희들은 인간이길 포기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끌고 가.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헌병들이 3명의 전직 군인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그들의 절규가 어두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보일러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유진은 이제 공포에 질려 서 있는 두 장군, 나병철과 탁성준을 바라보았다. 자, 이제 벌레 청소는 끝났군. 사단장, 연대장.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 화천의 바람보다 차가웠다. 이제 당신들 차례다. 당신들의 그 안일함과 무능함이 이 모든 사태를 만들었다. 저기 중대장실로 가지. 당신들 부대 오늘 내가 뿌리부터 전부 뽑아버릴 테니까. 중대장실은 순식간에 임시 군사재판정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 하민준 소위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육군 본부 감찰실장 강유진 소장이 앉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잘 벼린 칼날 그 자체였다. 그녀의 앞에는 7사단의 최고 지휘관 2명, 사단장 나병철 소장과 연대장 탁성준 준장이 뻣뻣하게 선 채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부대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들은 피고인석에 선 죄인에 불과했다. 두 사람.
강유진의 목소리가 싸늘한 정적을 갈랐다. 앉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당신들은 부하 병사가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동안 따뜻한 지휘관실 의자에 앉아 결제나 하고 있었겠지. 지금부터는 서서 들어. 나병철과 탁성준은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감히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강유진은 먼저 독수리 연대장 탁성준 준장을 노려보았다. 탁성준 준장. 그대는 이 연대의 연대장이다. 연대장은 연대 병력의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집안의 지하실에서 매일같이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을 몰랐다. 실장님, 그것은 보고 계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선에서 모든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변명하지 마. 강유진은 탁 준장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보고가 안 올라오면 끝인가? 그게 당신이 별을 단 이유인가? 연대장은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직접 걷고 직접 보고 직접 들어야 하는 자리다. 당신은 당신의 병사들이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당신이 이끄는 연대의 지하 보일러실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동안 당신은 연병장에 먼지나 새고 있었겠지. 당신은 지휘관이 아니다. 그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무능한 관리자에 불과해. 탁성준 준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강유진은 시선을 돌려 7사단장 나병철 소장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나병철 소장. 당신은 별이 2개군. 나하고 계급이 같아.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나 소장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우리가 이 별을 달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청춘, 가족, 그리고 수많은 밤. 그런데 당신은 그 별을 달고 무엇을 했나? 7사단, 칠성부대.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핵심 사단이다. 수만 명의 생명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어.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사단에서 벌어지는 가장 추악한 범죄조차 감지하지 못했다. 강 실장님, 부디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직접 7사단 전체를 이잡듯이 뒤져서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나병철 사단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강유진은 그의 코앞에서 멈춰섰다. 기회라. 그녀는 나병철의 가슴에 달린 사단장 휘장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내 조카 강지혁 이병에게도 기회가 있었나? 그가 마지막 희망을 담아 쓴 소원수리가 찢겨나갈 때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나? 표인규 상사가 면회실까지 쫓아와 협박할 때, 하민준 소위가 애써 진실을 외면할 때,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없었다. 그런데 감히 당신이 기회를 달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했다. 나병철 소장. 당신은 사단장이 될 자격이 없다. 당신은 한 병사를 지키지 못한 게 아니야. 당신은 7사단 전체를 지키지 못한 거다. 이런 정신 상태로 적과 마주할 수 있겠나? 내부의 적도 통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외부의 적을 막겠다는 거지. 강유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탁자 위에 놓인 위성 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총장님, 저 강유진입니다. 네. 화천 7사단 현장입니다. 상황은 보고드린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나병철과 탁성준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예, 총장님. 현 시간부로 제7보병사단장 소장 나병철, 독수리 연대장 준장 탁성준을 즉각 보직 해임해 주십시오.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본부 감찰실 차원에서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탁성준 준장은 즉시 정책연구관으로 보직 이동시키고 나병철 사단장은 네, 총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본부 대기 발령 및 전역심사위원회 회부를 건의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강유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붉은 기가 아닌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 들었나? 당신들의 지위는 이 시간부로 종료됐다.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별 오늘부로 땅에 떨어진 거야. 지금 당장 이 방에서 나가.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들이 당신들을 사단 사령부까지 호위할 거다. 가서 당신들의 더러운 짐이나 챙겨. 여기는 더 이상 당신들 구역이 아니야. 나병철 소장과 탁성준 준장은 경례도 잊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몸을 돌렸다. 문 앞에 서 있던 헌병들이 그들을 양쪽에서 끼고 복도로 사라졌다. 한순간에 지휘부가 공백이 된 구중대 사무실에는 강유진 소장과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강지혁 이병 그리고 그의 어머니 김선영 씨만이 남아 있었다. 지휘관들이 사라진 중대 사무실은 기묘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강유진 소장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큰 벌레들을 잡았지만 그 벌레들이 알을 까고 기생하던 썩은 나무둥치를 처리해야 했다. 그녀는 수사관을 불렀다. 지금 즉시 구중대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작업복, 전투복 다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생활관에서 자고 있던, 쉬고 있던, 무엇을 하고 있든 5분 내로 전원 집합이다. 예, 알겠습니다. 몇 분 후 구중대 연병장에는 영문도 모른 채 달려나온 병사들이 어수선하게 도열해 있었다. 잠옷 차림, 활동복 차림.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 앞에는 중무장한 헌병들이 도열해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유진 소장은 조카 강지혁과 새언니 김선영 씨를 데리고 연병장 단상으로 올라갔다. 새언니, 지혁아, 똑똑히 보세요. 저들이 이 지옥을 만든 공범들입니다. 강유진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화천의 차가운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구중대 병사들에게 말한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단상 위의 여군 장성에게 고정되었다. 나는 육군 본부 감찰실장 소장 강유진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본부의 별이, 그것도 감찰실장이 왜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의 동료였던 마동철, 백승호, 조기범이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너희들의 행정보급관 표인규와 소대장 하민준이 범죄 묵인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방금 전 너희들의 연대장과 사단장이 보직 해임되었다. 병사들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부대가 통째로 뒤집힌 것이다. 강유진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강지혁 이병을 가리켰다. 지혁은 붕대를 감은 손과 멍든 얼굴로 간신히 서 있었다. 저 병사를 봐라. 강지혁 이병. 너희들의 동기이자 후임이다. 저 병사가 지하 보일러실에서 짐승만도 못한 폭력에 시달릴 때 너희들은 무엇을 했나? 그녀는 도열한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너희들은 들었을 것이다. 밤마다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너희들은 보았을 것이다. 아침마다 늘어나는 멍자국을. 하지만 너희들은 침묵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비겁함으로, 내가 나서면 다음은 나라는 공포로 너희들은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았다. 너희들은 동료를 지키지 않았다. 너희들은 방관했다. 아니, 너희들은 그 폭력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너희들의 침묵이 마동철이라는 괴물을 키웠고 너희들의 비겁함이 표인규와 하민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너희들 모두가 공범이다. 강유진의 외침에 몇몇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썩은 사과는 상자째로 버려야 하는 법. 구중대. 이 부대는 이미 뿌리까지 썩었다. 그녀는 조사본부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사관이 중대본부 건물 입구에 걸려있던 제구보병중대라고 쓰인 현판을 들고 나왔다.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독수리연대 제구보병중대를 공식적으로 해체한다. 해체라는 단어에 병사들 전체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 부대 마크는 오늘부로 육군 역사에서 치욕의 상징으로 지워질 것이다. 수사관이 현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현판이 산산조각 났다. 너희들 방관자들. 너희들은 편한 곳에 안주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식은 끝났다. 구중대 소속 병사 전원 강지혁 이병을 제외한 전 병력은 24시간 내로 7사단 예하 전방 소초 GOP와 GPGP 중 가장 혹독한 격오지로 전출 조치한다. 병사들 사이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사실상의 유배 선고였다. 너희들은 가장 춥고 가장 외롭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밤을 새우며 철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외면했던 동료의 고통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군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배우게 될 거다. 불만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강유진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 썩어 빠진 소원수리 따위의 기만적인 제도는 오늘부로 7사단 내에서 전면 폐기한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QR코드가 인쇄된 스티커 수백 장을 꺼내 들었다. 이것이 새로운 법이다. 이 QR코드는 7사단 내 모든 생활관, 모든 화장실, 모든 식당, 모든 구석진 곳에 부착될 것이다. 이 코드를 스캔하면 너희들의 중대장이나 행보관, 사단장에게 연결되지 않는다. 오직 단 한 곳, 서울 용산의 육군 본부, 내 감찰실장실로 직통 보고된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나는 너희들의 보고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보고가 접수되는 즉시 나는 헬기를 타고 다시 이곳에 올 거다. 사단장을 거치지 않고 연대장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올 것이다. 다음번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 부대 전체가 아니라 7사단 전체가 해체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함성이 화천의 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강유진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김선영 씨를 바라보았다. 새언니, 이제 지옥은 깨끗하게 청소됐습니다. 화천의 피바람이 잦아들고 며칠이 지났다. 강지혁 이병은 국군 수도병원 1인실에 입원해 있었다. 으스러졌던 오른손은 정밀한 수술을 받고 하얀 깁스로 감싸였고 온몸을 뒤덮었던 검붉은 멍들은 서서히 옅은 노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육체의 상처보다 깊은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잠을 자다가도 보일러실의 기름 냄새에 놀라 깨어났고 누군가 등 뒤에서 발소리만 내도 군홧발에 밟히던 고통이 떠올라 몸을 움츠렸다. 어머니 김선영 씨는 그런 아들의 곁을 하루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밥을 먹여주며 곁에 있어 주었다. 그날 오후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고모 강유진 소장이 병실을 찾았다. 지혁아, 몸은 좀 어떠니? 괜찮습니다. 고모. 지혁은 힘없이 대답하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강유진은 손을 내저어 그를 다시 눕혔다. 누워있어. 넌 지금 환자야. 강유진은 병실 한편에 앉아있던 김선영 씨에게 가벼운 목례를 한 뒤 지혁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우선 결과부터 알려주마.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내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게 지옥을 선물했던 자들의 결말이다. 그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차분하게 읽어내려갔다. 주범 마동철, 공범 백승호, 조기범. 3명 모두 불명예 강제 전역 처리 후 민간 검찰에 이첩됐다. 특수폭행, 집단 가혹행위, 살인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군 교도소가 아닌 민간 교도소에서 최소 10년 이상을 보내게 될 거다. 지역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범죄 방조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표인규 상사. 파면 처리됐다. 군인 연금 전액 몰수되었고 마찬가지로 구속 수사 중이다. 직무유기 혐의, 하민준 소위. 불명예 전역 조치 및 관련 혐의로 민간 법정에 서게 될 거다. 아마 다시는 공직에 오르지 못할 테니 사회적으로는 매장된 거나 다름없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지휘 책임 나병철 소장과 탁성준 준장. 둘 다 보직 해임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곧 전역 조치될 거다. 수십 년 군 생활의 끝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끝났지. 강유진은 서류를 꺼냈다. 다 끝났다, 지혁아. 너를 괴롭히고 외면했던 자들 그 누구도 제대로 서 있는 놈이 없어.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그녀는 잠시 조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내 서류다. 그것은 의병 전역 심사위원회 의결서였다. 너의 진단서와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열렸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어. 이 서류에 내가 서명만 하면 너는 오늘부로 민간인 강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끔찍한 군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면 돼. 내 어머니 곁으로. 병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 김선영 씨는 아들이 서명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역은 깁스한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는 서류의 글자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집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끝난다. 다시는 보일러실의 악몽을 꾸지 않아도 된다. 그는 펜을 든 왼손을 서명란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그의 손이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 해체되던 구중대 연병장에 서 있던 수백 명의 방관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과 같은 생활관을 쓰게 될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신병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모. 지역이 입을 열었다.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누가 그들을 지킵니까? 내가 겪은 이 지옥을 다른 누군가가 또 겪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지혁아. 어머니가 울먹이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고모가 설치한 그 QR코드. 그거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걸 막아주진 못할 겁니다. 괴물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그 괴물의 손을 잡아챌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일러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문을 열어젖힐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역은 의병 전역 서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왼손으로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지혁아. 김선영 씨가 놀라 소리쳤지만 지혁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고모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피해자로 남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막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 말에 강철 같던 강유진 소장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조카의 어깨를 굳게 잡았다. 그래. 그게 내 조카고 내 오빠의 아들이다. 좋다. 그럼 넌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오늘부로 넌 육군 본부 감찰실이 보호하고 육성하는 특별 인원이다. 넌 돌아가서 방패가 되어라. 내가 내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주겠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육군 부사관 학교의 한 훈련장.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흙먼지 속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각 잡힌 전투복과 붉은 모자를 쓴 교관이 서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강지혁이라는 이름표와 함께 중사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훈련병들 사이에서 가장 냉철하고 엄격하지만 동시에 가장 공정한 교관으로 불렸다. 야간 점호가 끝난 늦은 밤 강지혁 중사는 순찰을 돌다 화장실 칸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을 들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 있는 훈련병 나와. 문이 열리고 눈물범벅이 된 훈련병 하나가 겁에 질린 채 걸어 나왔다. 무슨 일이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내 앞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 동기들이 괴롭히나? 훈련병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강 중사는 훈련병을 데리고 화장실 벽에 붙어 있는 QR코드 앞으로 갔다. 이게 뭔지 아나? 육군의 법이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이걸로 신고해. 즉시 해결될 거다. 훈련병은 망설였다. 신고한 뒤에 벌어질 보복이 두려웠다. 강지혁 중사는 그런 훈련병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훈련병의 어깨를 잡고 자신의 가슴팍에 달린 강지혁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이건 나의 법이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도 안다. 내가 겪는 지옥이 어떤 건지. 나도 그 바닥까지 떨어져 봤으니까. 하지만 내 소대에는 짐승을 만들지 않아. 그리고 2번 다시 샌드백을 만들지도 않아. 강 중사는 훈련병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가 직접 보고해. 그리고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같이 가자. 내 생활관으로. 강지혁 중사는 훈련병을 앞세우고 생활관을 향해 걸어갔다. 화천에 피 묻은 보일러실에서 절망하던 이등병은 이제 수천 명의 신병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강철 방패가 되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육군 부사관 학교의 생활관 복도는 한밤중에 정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오직 겁에 질린 훈련병 박민우의 희미한 흐느낌과 그를 이끄는 강지혁 중사의 규칙적인 군홧발 소리뿐이었다. 강 중사는 박민우 훈련병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축이 아니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생활관 문이 열렸다. 취침 시간이 지났음에도 몇몇 훈련병들은 잠들지 않고 침상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문이 열리고 교관인 강지혁 중사가 울고 있는 박민우 훈련병을 데리고 들어서자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일말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특히 무리의 중심에 있던 건장한 체격의 최태석 훈련병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전원기상. 강지혁 중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생활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훈련병들이 허둥지둥 침상 발치에 도열했다. 박민우 훈련병. 강 중사가 박민우를 불렀다. 박민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고개 들어. 박민우가 망설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강 중사와 마주쳤다. 저기 서 있는 내 동기들을 봐. 그리고 말해. 누가 널 화장실로 끌고 갔지? 생활관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박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시선이 최태석 훈련병에게 향했다가 이내 공포에 질려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괜찮다. 말해. 여기는 내가 지휘하는 소대다. 강 중사의 단호한 음성에 박민우는 용기를 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태석과 그 옆에 서 있던 2명의 훈련병을 가리켰다. 최태석. 훈련병과 김영수, 이진호 훈련병이. 관물대 정리가 미흡하다며. 화장실에서. 저를. 최태석이 발끈하며 앞으로 나섰다. 교관님, 오해입니다. 박민우 훈련병이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뒤처지기에
저희가 따로 불러서 격려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 녀석이 나약해서. 격려? 강지혁 중사가 최태석의 말을 잘랐다. 그는 최태석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최태석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력은 거대했다. 내 놈의 격려는 화장실에서 여러 명이 한 명을 둘러싸고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나. 강 중사는 최태석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았다. 그 눈은 그가 화천의 보일러실에서 마주했던 짐승들의 눈과 닮아 있었다. 나는 냄새를 맡을 줄 안다. 비겁함의 냄새, 그리고 폭력이 썩어가는 냄새. 지금 내 놈에게서 그 냄새가 진동해. 강 중사는 박민우의 뺨에 남은 희미한 손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것도 격려의 흔적인가? 최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강지혁 중사는 그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다. 그것은 짐승들의 방식이었다. 그는 법과 시스템으로 그들을 심판하기로 했다. 최태석, 김영수, 이진호. 3명, 지금 즉시 개인 장국 꾸려. 예. 교관님, 그게 무슨 명령 불복종인가? 당장 관물대 열고 내 놈들 짐 전부 싸. 5분 준다. 3명의 훈련병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관물대를 열고 허둥지둥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생활관의 다른 훈련병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봤다. 강 중사는 그들을 지켜보던 나머지 훈련병들, 방관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너희들.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경멸이 담겼다. 너희들은 뭐가 다르지? 너희들 눈앞에서 동기가 끌려나갔다. 너희들은 그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침묵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겠지. 너희들의 그 비겁한 침묵이 저런 괴물들에게 힘을 실어준 거다. 그는 몇 년 전 구중대 연병장에서 자신을 외면했던 수백 명의 얼굴을 떠올렸다. 똑똑히 기억해. 방관도 폭력이다. 동료의 비명을 외면하는 군인은 전우의 등 뒤에 총을 쏘는 것과 같아. 너희들은 오늘 부사관이 될 자격을 절반쯤 잃었다. 너희 전원은 내일 아침까지 전우회와 방관의 상관관계에 대해 반성문을 작성한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 짐을 다 싼 3명의 훈련병이 어깨에 더플백을 메고 섰다. 교관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저희 부모님이. 최태석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려 하자 강 중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내 부모님은 내가 여기서 훌륭한 부사관이 될 줄 알았겠지. 사람 때리는 짐승이 될 줄은 몰랐을 거다. 너희들은 부사관이 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의 평가는 오늘부로 끝이다. 강 중사는 그들을 이끌고 생활관을 나섰다. 그는 그들을 훈육장교실로 곧장 인계했다. 심야였지만 훈육장교는 강 중사의 단호한 표정과 명확한 육하원칙의 보고를 듣고 즉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3명의 훈련병은 즉각 격리 조치되었고 날이 밝는 대로 퇴교 및 원대 복귀 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민우 훈련병을 불렀다. 박 훈련병. 오늘은 의무실에서 쉬어. 그리고 내일부턴 당당하게 생활관으로 복귀한다.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니까. 모든 조치를 마친 강 중사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보고서 마지막 칸에 화장실 벽에 붙어있던 QR코드를 통해 육군 본부 감찰실에도 동시 보고를 완료했음을 명기했다. 이것은 이제 강 중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육군의 공식적인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였다. 보고를 마친 그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화천의 보일러실에서 짓밟혔던 그의 손이 떠올랐다. 그 손은 이제 수많은 신병들을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주말 외박이 주어졌다.
강지혁 중사는 오랜만에 전투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어머니 김선영 씨가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하고 따뜻한 밥 냄새가 그의 코를 감쌌다. 그 냄새는 지옥 같던 보일러실의 역한 기름 냄새와는 정반대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냄새였다. 엄마, 어머, 우리 아들. 주방에서 땀을 닦으며 나온 김선영 씨가 아들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달려나와 아들을 힘껏 껴안았다. 몇 년 전 면회실에서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안고 울부짖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늠름하고 강인한 아들을 자랑스럽게 안아주었다. 얼굴이 더 좋아졌네, 우리 아들. 고생 많지? 얼른 앉아. 엄마가 제일 맛있는 걸로 차려줄게. 지혁은 가게 구석에 익숙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부사관 학교에서의 일을 꺼냈다. 엄마, 나 며칠 전에 훈련병 하나를 구했어. 구했다니? 예전에 나 같았던 녀석이 하나 있었어. 동기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지. 김선영 씨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녀석들 전부 잡아냈어. 그리고 다시는 군 생활 못하게 조치했어. 그 녀석. 박민우 훈련병은 이제 웃으면서 훈련받아. 지혁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도망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엄마. 내가 거기 남아서 그 녀석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선영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통을 이겨내고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한 아들에 대한 대견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내 아들. 장하다, 내 아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때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새언니. 지혁이 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고모 강유진 소장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그녀는 주말을 맞아 오빠의 아들과 새언니를 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낸 것이었다. 고모. 오셨습니까? 그래, 우리 강 중사. 아주 늠름해졌군. 강유진은 지역의 맞은편에 앉았다. 김선영 씨가 그녀에게도 따뜻한 물을 건넸다. 육군 본부에서 다 보고받았다. 강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사관 학교 훈육장교 보고서보다 내가 감찰실 QR코드로 올린 보고서가 더 빨랐어. 아주 모범적인 조치였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줬더군. 고모가 만들어주신 시스템 덕분입니다. 아니, 강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시스템은 도구일 뿐이야. 그걸 움직이는 건 사람이다. 강 중사, 내가 그 시스템에 심장을 달아준 거야. 내가 그 훈련병의 손을 잡지 않았다면 그 QR코드는 그냥 벽에 붙은 그림 딱지에 불과했을 거다. 그녀는 따뜻한 밥을 한술 뜨는 지역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화천에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사실 조금 걱정했다. 내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너 자신을 망가뜨릴까봐. 하지만 넌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 넌 방패가 되는 길을 선택했지. 그 어떤 복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어려운 길을.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다. 따뜻한 밥과 국이 오가는 작은 식당 안에는 지옥의 불구덩이를 함께 건너온 가족의 단단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피투성이 이등병과 오열하던 어머니, 그리고 복수의 칼을 들었던 고모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강철 방패가 된 아들,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방패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강철 지휘관이 앉아 있었다. 시간이 다시 흘렀다.
강지혁 중사는 이제 부사관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명예교관이 되어 있었다. 그가 담당한 소대는 단 한 건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는 클린 소대로 유명했다. 새로운 기수의 훈련병들이 입소했다. 강지혁 중사는 첫날 그들을 생활관으로 이끌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는다. 그는 생활관 벽에 붙은 QR코드를 가리켰다. 이것은 육군의 법이다. 너희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너희들을 지켜줄 첫 번째 방패다. 망설이지 말고 사용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너 자신과 내 전우를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다. 훈련병들이 긴장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강 중사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강지혁이라는 이름표를 손으로 툭 쳤다. 이것은 나의 법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지킬 두 번째 방패다. 그의 눈이 화천의 칠성부대 상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나는 지옥을 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소대에 그 지옥의 문이 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엔 짐승도 없고 샌드백은 더더욱 없다. 우리는 오직 서로의 등을 지키는 전우가 될 뿐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우렁찬 훈련병들의 함성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화천의 피 묻은 보일러실에서 쓰러져가던 한 이등병의 절망은 그렇게 수천 명의 신병을 지키는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강철 방패가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